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 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비대위 전환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됐습니다. 여야 의원은 지금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타이완 봉쇄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쏜 미사일이 타이완 상공을 통과했는데요. 군사훈련의 이 의도, 또 미중 갈등의 전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곧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른 돌고래들은 언제쯤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투석 전문 병원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임 전국위원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이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한 셈인데 복귀 무산 가능성이 커진 이준석 대표 측 반발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에 그쳤고 잘못했다는 응답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우주로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지상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수신된 정보를 분석해서 다누리의 상태와 비행 궤적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맞대응격으로 타이완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책임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됐던 광화문 광장이 내일 재개장합니다. 개장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내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광화문 광장 앞 세종대로는 사실상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먼저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투석 전문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병원에는 환자 33명이 입원 중이었는데 지금까지 5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투석 전문병원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해당 병원은 4층짜리 건물 맨 위층에 있습니다. 병원 안에는 입원 환자 33명과 직원 13명이 있었는데 일단 전원이 병원 밖으로 구조됐지만 5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4층 병원에서 발견됐는데 투석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4명, 1명은 간호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명이 중상을 입었고 41명이 경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4층 병원 밑에는 음식점과 사무실, 한의원, 스크린 골프장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마자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0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반쯤 꺼졌고 일단 소방대원들이 4층 병원 창문을 깨고 5차 수색까지 마친 결과 지금 건물 안에 남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취재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 전환의 요건이죠. 당의 비상 상황.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건데 다음 주에는 당원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 회의 결과가 나왔죠? 네, 오전 10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 전국위는 1시간 반여 만에 끝났습니다. 서병수 상임 전국위 의장이 직접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첫째,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전제 조건인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서 의장은 위원 40명 가운데 26명이 찬성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는 9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유력할까요? 좀 윤곽이 나올까요? 오늘 의결이 또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주말 동안에 또 여러분들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임 전국위에서는 비대위가 꾸려져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당헌을 바꾸는 안건도 함께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10명만 찬성해 부결됐습니다. 네, 오늘 상임 전국위 결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상임 전국위가 끝난 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부 모임 한다고 국회에 수백 명씩 모이다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적었는데요. 앞서 서병수 의장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일 전국위에서 ARS로 안건을 의결하려 한다고 밝힌 것과 차기 당권 주자들의 공부 모임을 동시에 비판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선출된 당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두고 내부 총질이라 인식하는 건 한심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윤핵관 핵심이라는 사람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 간호라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거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삼성 간호는 성이 세신 종놈을 뜻하는 말로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이 비대위 체제로 돌입하면 이 대표 측이 효력 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면서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데 국정 운영 기조 수정과 쇄신에 나설 기회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적 인맥이 비선 정치와 권력 사유와 정점에 서면서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정 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4%로 취임 후 가장 낮게 나타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됐던 2016년 10월 셋째 주 긍정평가가 25%를 기록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지지율 최저치가 29%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6월 2주차부터 8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4%포인트 줄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4%포인트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 자질 부족과 무능함, 독단적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이유로 꼽은 응답도 처음 등장했는데 5%를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방문 당시에 사진을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소개하면서 장병들의 군 복무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오산 공군기지에서 폴 리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장병들을 만난 것이 특별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장은 또 한반도 민주주의의 초병인 장병들의 애국적인 복무에 대해 미국과 의회에 감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주 초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박 장관은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산둥성 칭다오에 머물면서 왕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방중 기간 중 제중국 교민과 기업인 간담회, 중국 지역 공관장 회의를 화상으로 열 예정입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7일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대면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2, 1, 0, ignition. During this period, the vehicle is going to experience the highest amount of aerodynamic stresses. 오늘 아침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과기부는 호주 캔버라에 있는 안테나로 수신된 다누리와의 첫 교신 내용의 성공 확인이 오전 9시 40분쯤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누리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오늘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 발사장에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네, 다누리 앞으로 4개월 반 동안 나비 모양의 달 전이 궤적을 따라서 비행해서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께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입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8분 48초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되었습니다. 다누리는 6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48분경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분리 시의 속도는 초속 약 10.15km였으며 분리 고도는 약 703km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발사 92분 후인 오전 9시 40분경 호주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의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다누리와 교신하여 위성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였습니다. 수신된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져서 전력 생산을 시작하였고 또 탑재 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과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 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누리는 탄도형 달 전위 궤도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며 달 궤도에 근접할 때까지 최대 9번의 추력기 작동을 통한 방향 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동은 이틀 후인 8월 7일 오전 10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누리는 태양 방면으로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9월 2일경 초속 0.17km의 속도에서 추력기를 작동하여 지구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누리는 12월 중순 달에 근접하며 12월 말경에는 달 상공 100km의 원 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내년 1월부터 6개의 탑재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누리의 임무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잔여 연료량 등 상황에 따라 임무 연장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누리의 성공까지는 많은 여정이 남아있지만 오늘 달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그동안 땀 흘려온 연구진 또 산업계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 궤도선 다누리 오늘 오전에 발사를 했고요. 교신도 좀 전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넉 달 반 동안 이 달 궤적 전위 궤적을 따라서 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달 상공 100km 본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해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12월 중순에 이제 달에 근접하게 되고 12월 말에 사공 100km 달 궤도로 진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다할 때까지 교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 초부터 내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 한 1년 정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 달 궤도선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요. 통신까지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태석 차관의 발표를 통해서 다누리가 이제 달 전위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다누리의 발사 상황 그리고 임무 수행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우영 기자. 네, 양우영입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한 과정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늘 오전 8시 8분 48초에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실려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이후 40분 만에 발사체에서 분리됐고요. 약 44분 후에 달 전위 궤적에 진입을 했는데요. 발사 후 57분 만에 호주 캔버라 안테나를 통해서 첫 신호를 받은 후 이 항원 연구진들이 신호를 분석해서 발사 92분 만에, 그러니까 오전 9시 40분쯤 첫 교신 성공을 확인했습니다. 다누리의 부품이 제대로 켜졌는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항우연 연구진은 지상에서 다누리로 명령을 보내서 다누리를 껐다 켰다 하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과기부 차관의 발표처럼 다누리가 달 전위 궤도 진입 성공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관문이 달 전위 궤도에 진입을 하는 거였는데 일단 다누리가 진입을 했고요. 앞으로 다누리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달에 도착합니까? 네, 우선 다누리는 하루 동안 초기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궤도를 돌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발사 후 이틀까지 궤적 수정 기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각종 장치가 최종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확인이 되면 정상 운용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약 4개월 반 동안 전위 궤도를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발사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다누리는 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L1 라그랑주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요. 8월 말쯤에는 전위 궤도 중 가장 먼 지점인 155만 킬로미터까지 날아간 뒤 달 쪽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해서 오는 12월 16일 달 궤도 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달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네, 다누리가 올해 마지막 달 임무 궤도에 진입을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할 텐데요. 어떤 과학 임무가 수행됩니까? 네, 다누리가 내년부터 과학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우선 달 임무 궤도 진입을 하면 한 달 동안은 탑재체의 초기 동작을 점검하고 본체 기능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2월 1일부터 하루 12번 달 상공을 돌면서 달 관측 등 과학 임무를 수행하고 관측 데이터를 지상국에 보낼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실린 과학 탑재체는 총 6개인데요. 우선 나사가 실은 탑재체, 일명 섀도우캠은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인 극지방 촬영을 통해서 달 표면에서 물의 흔적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고해상도 카메라로는 국내 첫 달 착륙선의 착륙지를 탐색하게 되고 달 우주 공간에서의 자기장 측정과 감마선 분광 측정 등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누리는 달 표면의 미세 입사까지 촬영할 수 있는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달 표면 전체의 편광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고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중국이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반발 조치로 어제 낮부터 지금 대만 해협
6면을 다 포위하고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총 11발의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고요. 타이완 당국은 방공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등 조용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4차 위기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박정철 경상국립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의 이 타이완 포위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훈련이 과거에는 없었다면서요? 예, 없었습니다. 이제 네.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타이완 그 양안 위기가 있었는데 네. 냉전 시기에 54, 55년도 또 58년도 이게 이제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96년도에 그 리덩위 총통이 네. 그 미국을 개인 방문한 거에 대해서 위기가 있었지만은요. 네.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군사적인 이런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 보면은 거의 우리 YTN 국제부 기자가 전하기로는 이 선전포고와 마찬가지 수준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이 영토를 넘어서 상공으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저도 이제 이번 훈련의 목적이 네. 해방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네. 이제 해방이라고 하면 이제 상륙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상륙은 빼고 상륙의 준비 과정으로서 이제 가장 상륙을 하려면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게 미국이나 일본의 군함들이 타이완 수역에 없어야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 접근을 거부하고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이 현재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요. 예. 훈련 시작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요. 금문도. 네. 금문도가 이제 그 중국의 시아먼의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 이 드론을 날렸습니다. 네. 예, 드론을 날렸는데 그 대만 측에서는 경고만 하고 격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영공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륭 그러니까 타이베이 북쪽에 미사일을 관통을 하는 이런 네.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요. 둥펑 17도 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발사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해방을 하기 위해서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그 타이완으로 중국이 침공을 한다. 네. 그러면은 타이완에서는 일주일 정도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이제 한국에서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일단은 반격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이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건데 대만의 작전 계획입니까, 그게? 대만의 방어 계획. 예, 방어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일본의 군함들 또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이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요. 네. 이제 그 해군력 중에서 뭐 함정이나 뭐 항공모함 전력이 미국에 뒤처지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미사일 계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펑 계열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펑 17을 발사를 하면서 발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과 타이완의 이 레이더 시설이라든가 또는 예. 우주에서의 관측 시설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현재 점검을 하는 훈련이다. 서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스텔스 전투기도 띄웠다고 하고요. 예. 폭격기도 띄웠다고 하고요. 군함은 영해 근처를 지금 순환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뭐 이제 서로 그 미군과 그 중국군의 군함들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있기는 한데 직접 대치를 하지는 않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보면서 군사적이나 뭐 직접 충돌을 현재 하지 않는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장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7일 날 완료가 되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서로 그 군사적인 그런 그 유화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리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중국 언론이나 그 일본 언론을 보면은요, 실제로 뭐 그 시아먼에 있는 그 주민들이 보는 그 해변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그 해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관역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 일본이나 타이완 측 뭐 EEZ라든가 이제 주민들이 사는 근처에도 그 실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타이완 반응이 궁금한데 타이완 당국은 일단 방공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조용한 대처를 하고 있나 보죠?
예, 지금 동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이제 섞어 쏘기, 다양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미사일부터 정밀도가 낮은 미사일까지 이게 쏘고 있는데요. 이 타이완 상공을 가로지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권 밖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지나쳤기 때문에 영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타이완 측에서 또 미군 측에서 이것은 레이더로 감지는 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 영공 침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게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 통일 리허설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근데 뭐 무력 통일을 하려면은 일단은 상륙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거보다는 미국의 해군력을 타이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 정도라고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예. 지금 타이완 해협 위기가 그동안 3차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위기와 지금 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 예, 1차, 2차 위기 같은 경우에는 진먼도하고 마주도라는 이 섬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탈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본토, 타이완 본토에 대한 공격 훈련이긴 하지만은 위협의 강도가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뭐 봉쇄를 한다든가 뭐 그런 전면적인 그런 훈련은 아니었는데 뭐 3차 때만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에는 빠졌습니다. 그랬군요. 패닉에 빠져가지고 일부 이제 이제 미국 국적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외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몰린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또 굉장히 중국 측이라든가 타이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하에서 한다라는 약간의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뭐 패닉에 빠진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중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또 대만 해협 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는데 우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펠로시가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잘못됐고 처음에 이제 블링컨 보좌관이라든가 등등이 좀 말리잖아요. 이제 이러한 충돌에 대해서 미국 측도 우려를 했고 또 타이완 국민들도요 처음에 차이잉원 총통이 초청장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에게 보낼 때부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한 차례 또 철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철회 이후에 이제 대만 내부에서 낸시 펠로시 방문하는 것은 타이완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와중에 펠로시가 방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는 타이완 측에서는 철회를 했는데 펠로시 측에서는 철회를 받지 못했다. 이게 타이완 측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랬군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미사일 훈련을 하자마자 타이완 측에서 자기들의 주권을 이렇게 지키겠지만은 이 무력 도발에 대한 것에 자제를 요청을 합니다. 자제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현재 타이완 국민들은 분명하게 낸시 펠로시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사일 훈련을 할 건데 이러한 준비도 안 했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타이완 정부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국민들로부터의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타이완 상대로 지금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속내가 궁금한데요. 단순 보복이 아니라 유사시 수복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아직은 군사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점령이나 해방까지는 어렵고 일단은 미군을 타이완 해역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6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규모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6월 경상수지는 56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월에 이어 2달 연속입니다. 하지만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수지는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75억 5천만 달러에서 35억 9천만 달러로 쪼그라든 겁니다. 수출은 595억 3천만 달러로 9.1% 늘었지만 수입은 559억 4천만 달러로 18.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액이 28.9% 늘었고 석탄과 원유, 석유 제품, 가스 수입액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4억 9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5억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상 수지는 경기와 국제 유가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좀 수출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은 또 유가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그 경상 수지가 또 개선될 수 있고요. 상반기 누적 흑자는 24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417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올해 목표인 400억 달러 흑자 달성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경기도 이천 신장 투석병원에서 난 불로 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경기 이천 소방서장이 화재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화재 발생 당시에 4층 병원에 재수입자가 총 46분이 계셨습니다. 수석 환자 33분과 의료진 13분이 있었고 소방시설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옥내 소화전, 그다음에 1, 2층 고려 한의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에 비상벨이 울렸고 저희가 최초에 도착을 해서 옥내 소화전을 점령을 해서 화재 진압 활동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저희 동원된 소방용은 110명이고요. 지원기관은 총 164명이 지원됐습니다. 장비는 펌프차 4대, 탱크차 2대, 복가차 1대, 굴절차 1대 등 총 40대가 동원이 됐고요. 화재의 인명피해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 1단계를 10시 31분에 발령을 했고요. 초지는 10시 55분, 완지는 11시 29분에 완지됐습니다. 화재 건물에 거쳐서 5차례에 걸쳐서 인명검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 및 화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층에서 그러면은 이게 불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불길이 4층으로 번진 겁니까? 아니면 연기만 번진 겁니까? 불길은 전혀 4층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 3층의 반자를 통해서 지금 4층의 반자를 통해 3층과 4층에 연결된 어떤 통로가 있을 것 같고요. 4층의 반자를 통해서 연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투석 환자들 보니까 연기가 조금씩 차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피를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석 환자를 그 투석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대피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분 계시던데 간호사 한 분은 뭐 투석 환자 찍히다가 돌아가신 겁니까?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분은 충분히 연기가 서서히 차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피할 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작업 중이었나요? 스크린 골프장 철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철거라고 하면은 어떤 뭐 용접 작업 같은 건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고 말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장비들이 있었나요? 지금 그 전선 밀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밖에 장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 밀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위에 뭐 통제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전기 통제 시설 그런 거 같은데. 전선 그 전기 콘서트를 꽂는 밀 있지 않습니까? 밀. 그 긴 거. 예. 거기서 그러면은. 아니 거기랑은 상관이 없고 지금 어떤 장비가 있었냐고 질문을 주셨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3층에 어디요? 3층 천장 어디 천장이요? 여기서 봤을 때 스크린 골프장 제일 첫 번째 있는 호실 쪽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지기. 첫 번째 호실이요? 예. 천장이라면 근데 위에 그러면 뭐 슬라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반자가 있었겠죠. 반자. 근데 이거는 지금 그 공사 관계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기만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갔단 말씀. 네, 맞습니다. 연기
네, 이어서 코로나 소식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로 나흘 연속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2달 반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2,901명입니다. 전날보다 5천 명 넘게 늘면서 나흘째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만 7천 명 넘게 늘었고 2주 전보다는 4만 4천여 명 증가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15일 이후 16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이기도 합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11만 2,404명, 해외 유입이 49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의 정점을 하루 확진자 25에서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다만 유행 규모가 완전히 감소하지 않고 지난 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정체기가 길게 유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더블링 현상을 보였던 급등세는 2주 정도가 지나면서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320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5월 17일 이후 80일 만에 최다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7명 발생했는데 이 역시 75일 만에 가장 많은 희생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25,191명이고 치명률은 0.12%입니다. 병상도 점점 차서 위중증 병상은 32.7%를 사용 중입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도 51.8%로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증가하며 50%를 넘겼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전날보다 2만 8천여 명 증가한 53만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높아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 환자가 2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16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인천에 사는 20대와 30대 가족으로 멕시코 해외여행을 다녀와 지난달 30일 입국했습니다. 각각 입국 전날과 입국날 증상이 나타났고 입국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가 군 훈련소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 입영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입영자를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해 입영 전 사흘 이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입영자 PCR 검사는 오는 16일 입영자부터 시행됩니다. 입영자의 PCR 검사는 지난 5월 23일 중단됐는데 약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최근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PCR 검사 당일 예약 기능도 구축됐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보건소 등 7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모든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 예약 현황과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2달 반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요양병원도 감염 확산세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고령층 환자 250여 명을 돌보고 있는 이곳 병원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방역에 다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은 터라 환자복부터 의료 폐기물까지 위생관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간호, 간병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감염병 관리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원들이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간병인의 수도 그렇고 간호 인력의 수도 없고 환자분들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2달 반 만에 300명대를 기록한 위중증 환자 수는 10명이 추가돼 320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의 여파로 이번 달 중순쯤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70에서 80대 고령층이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고령층 환자를 모시는 요양병원 등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6월 마지막 주 10건으로 집계됐던 감염 취약시설 집단 감염 건수는 7월 셋째 주 51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25일부터 다시금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병원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칸막이를 두고 대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식으로 비접촉 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설 밖 고령층 환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석 달여 만에 다시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하던 재택치료 전화 모니터링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이지만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거나 혹은 증상을 인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고령층 재택치료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날 거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우리나라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인 비봉이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17년 넘게 수족관에 갇혀 있었는데요.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수족관 돌고래 해방 운동을 하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황현진 대표 연결해서 비봉이 방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 방류가 진행이 됐는데 제주에 가 계신다고요? 네. 저는 비봉이가 방류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봉이가 이제 17년 만에 제주 바다로 돌아가게 됐는데 어쩌다가 제주 그 수족관에서 살게 된 건가요? 비봉이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이제 100여 마리 남아있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라는 종입니다. 국제보호종이자 2012년 해수부로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인데요. 1986년 개장한 노얄 마린파크라는 그 이름으로 개장한 동물 감금 착취시설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어제 자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 퍼시픽랜드라는 시설은 1990년부터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들을 불법으로 시설에 반입해서 돌고래 쇼를 이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2005년에 제주도 비양봉 앞바다에서 이제 비봉이도 포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2월에 이 불법 포획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지만 비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업법상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 제도리를 비롯한 돌고래들과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최근까지 콘크리트 수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있었군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족관에 있었고 또 인간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지금 방류가 됐을 때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또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지금 건강은 어떤가요? 네, 비봉이는 바다로 이송되기 이전인 지난 6월부터 활어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족관에 오랜 시간 갇혀 있는 돌고래들은 조련사들이 주는 죽은 생선들만 받아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활어 훈련을 시작했고 어제 바다로 이송되자마자 또다시 활어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방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봉이가 우리나라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인데 이번 방류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봉의 방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다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함부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오락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포획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한국 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네, 지금 왼쪽으로 화면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비봉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제주 바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완전히 방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봉이는 활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야생 무리와 교감을 하고는지 동조 행동을 보이는지가 가장 관건인데요. 현재 비봉이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인 서귀포시 대정 앞바다 일대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도 그 비봉이의 야생 적응 훈련지 곁으로 남방 큰돌고래 떼가 지나가는 것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남방 큰돌고래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동조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완전 방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완전 방류 이후에는 등지느러미에 부착된 GPS 식별 장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봉의 위치와 생존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서 돌아간 돌고래들이 있잖아요. 그 돌고래들의 생사는 확인이 됩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는 2013년 제도리를 시작으로 총 7명의 남방 큰돌고래가 자연으로 돌아갔는데요. 금등이 대포를 제외한 5명의 남방 큰돌고래들은 현재까지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야생무리와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춘삼이 38이 복순이라는 여성 돌고래의 경우에는 새끼까지 낳아서 12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돌고래들의 개체수 증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돌고래들이 앞으로 돌아갔을 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곧 남방 큰돌고래들의 서식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남방 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에서는 무분별한 선박 관광으로 인해서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등 지느러미가 선박의 프로펠러에 이제 잘려 나가는 사고들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느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남방 큰돌고래들의 서식처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 황현진 대표와 함께 비봉이 방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광화문 광장 재개장을 맞아 행사 전후인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광화문 앞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양방향 도로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신 인근 청계천로에 차 없는 거리 시작 시각을 오후 2시에서 밤 10시로 늦춰서 차들을 우회 통행시킬 방침입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 재개장 행사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손발이 끈적해질 정도인데요. 현재 서울은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되도록이면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에 최고 60mm, 경기와 강원 지방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6.9도, 제주 35.7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도 32.4도까지 올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전국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 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비대위 전환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에 역전됐습니다. 잠시 여야 의원들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의 한 투석 전문병원에서 난 불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연결해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 알아봅니다.